오늘 드디어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날이네요. 저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무슨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때 오히려 소외감을 느낍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끝나서 올림픽이 저는 오히려 기쁜데요. 여러분들 아마 오히려 슬퍼할 것 같아요. 저하고 정반대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뭐 변증법이라든가 또 구조주의라든가 진리의 인식이라든가 뭐 염원이라든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그래도 좀 비교적 쉬운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주로 할 얘기는 우리 책 4부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 4부에서는 실용주의라는 윤리적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아마 등록금 반액, 반값 뭐 등록금 이런 투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학교 당국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냐.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장학금을 확충하느냐 아니면은 등록금을 반액으로 책정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요. 이 논쟁이 결국 실용주의라는 논쟁으로 전개됐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때문에 이 실용주의란 말이 도입됐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문제가 벌어졌던 요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왔던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실용주의라는 이데올로기였어요. 너무 과거에 너무 이념주의 또는 원칙주의에 사로잡혔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용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사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먹혔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마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실용주의가 고시대 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실용주의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비교적 이 실용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실용주의라는 이런 주장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실용적이다 뭐 이런 것을 조금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대적으로 여전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 교재 제 4부 10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 1절에서는 시험 유감이라는 절인데요. 이 절에서는 마침 이 글을 쓸 때가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좀 불만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왜 우리 대학에는 중간고사 있나요? 나는 외국 대학교에도 중간고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외국 대학에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교에서는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좀 중간고사는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혔는가를 판정하는 게 시험이니까요. 기말 시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중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배우는 도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다 익히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중간고사를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교수 또는 뭐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를 학생들이 어느 만큼 외웠느냐라는 것을 보는 시험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 외우는 시험, 얼마나 외웠는가, 얼마나 주입식으로 잘 배웠느냐, 이것을 이제 책정하는, 판정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간고사는 부당한 시험이다. 중간고사를 폐지하자라는 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 좋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고사를 이제 쳐야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익히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저 자신은 중간고사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이런 주장은 심각한 주장은 아니고요.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 내놓은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그 문제입니다. 장학금 확충이 실용적인가? 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 확충이 과연 실용적입니까? 등록금을 반액으로 책정하는 것보다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실용적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돈을 더 벌 것 같아요. 예? 학교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장학금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돈 맞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돈을 벌까요? 그거를? 결국은 사실은 등록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결국 많이 액수 자체는 더 많지 않나요? 아니 반값이면 이렇게 절반인데 그게 아니라 몇 명만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에 있어 봐서 등록금 가운데 장학금이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상당히 좀 기만적입니다. 가장 큰 기만은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다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돈 중에 많은 부분은 실제 장학금은 아니에요. 그 조교들에게 일을 한 대가로 주는 일종의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교들을 부려먹으면서 조교들에게 주는 돈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제 대학 재정 중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간 돈 중에 많은 부분은 조교들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걸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일종의 기만입니다. 또 이 장학금이라고 나가는 부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학생들 등록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난한 자기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장학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학교 뭐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대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대개 현실적으로 학교 재단이라든가 정부가 장학금을 내는 법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 가운데 일부가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실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친구가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장학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그래요. 우리가 복지 정책에는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택적 복지이죠. 근데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이제 줄이자라는 그런 주장은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 문제 또는 서로 입장 대립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왜 한때 그 무상급식이 논쟁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정심을 쌓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만 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그죠? 선택적으로 복지를 하자는 거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심지어 부자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오히려 부당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논쟁인데요. 이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이 논쟁의 밑바닥에 보면은 복지가 하나의 권리인가? 권리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반면 복지가 일종의 시혜이냐? 시혜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필요로 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은 선택적 복지냐라고 하는 것은 복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권리냐 아니면은 가진 사람이 베풀어주는 하나의 시혜냐 이런 어떤 문제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등록금을 반액으로 하자라는 그런 주장은 일종의 그건 학생들의 권리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고요. 반면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혜를 베풀자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권리냐 아니면 시혜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복지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권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실용주의다라고 할 때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용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실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죠? 실용주의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봅니까? 어떤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나요? 현재 그냥 그 세태들, 네. 지금의 세태들을 봐도 제게는 그런 실용주의란 그런 것이고, 과거의 잠깐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래도 친일파된 문제, 예. 지금의 친일파된 문제. 예. 예. 사실 이 실용주의에 대해서 사람들 견해가 좀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용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 자신은 사실 실용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실용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용주의란 말에 우리가 의미나 그래서 유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용주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실용주의와 백묘흑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예, 132페이지. 실용주의와 백묘흑묘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 기회에 실용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하죠.
실용주의의 의미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유용한 것을 찾고 추구하자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용적이라는 말은 현실적, 한목적적, 적절한 것과 유사한 말이고 이에 대립하는 말은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 또는 원칙적, 교조적이라는 말이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허한 도덕이라든가 교조적인 이념 또는 순수한 학문 또 예술을 위한 예술을 모두 다 비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도덕과 이념, 학문과 예술이 처음 출현할 때는 모두 다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세월이 가면 이런 도덕과 이념, 학문과 예술은 현실적인 삶에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때 실용주의가 등장해서 삶의 현실에 적절한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공허한 도덕과 이념 대신 건실한 삶의 행복이 순수한 학문이나 예술 대신 실학과 생활예술이 등장하죠. 예. 자, 여기 이제 실용주의란 말의 의미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목적의 측면에서 아주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추구하자. 이런 게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실용주의는 대체로 원리주의라든가 또는 근본주의 이런 입장과 대립되는 것 같아요. 또 실용주의의 다른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현실에 적절한 수단을 쓰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부터 내려왔던 규칙을 지켜서 그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용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이미 시대와 현실은 지나갔으니까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규칙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 실용주의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입장도 순수예술이라든가 또는 순수학문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죠. 학문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예술은 또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거죠. 그 학문과 예술이 삶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순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실용주의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아무리 학문과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용주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목적, 구체적인 목적들을 추구하고요. 그것도 현실에 아주 적합한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실현하려고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 삶과 우리 그 현실에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실용주의는 좀 긍정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근본주의라든가 또는 규칙주의라든가 또는 순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끔 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용주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보면은 실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 영종조 시대 때, 정약용이라든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는 사실 유학이 상당히 공허하고 또 원칙주의에 빠졌죠. 대의 명분만 따지고요. 명나라는 망했는데 여전히 명나라를 추종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청나라가 대도하고 있는데요. 청나라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유학이 일종의 원칙주의, 대의 명분주의에 이제 빠져 있었을 때 실학자들이 등장해서 뭔가 현실에 맞는 그런 학문을 추구해야 된다. 유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측면에서 그 실학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용주의가 등장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미국의 철학이 실용주의라고 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뭐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존 듀이라든가 또 뭐 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체로 우리가 실용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실용주의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 이전에는 일종의 원칙주의, 근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소위 청교도주의입니다. 원래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건설했던 그런 나라이죠. 그 덕분에 청교도라는 그 윤리적 덕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마치 원칙적으로 고집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청교도 정신이 가지고 있던 그 폐해 이런 것들은 아마 소설 주홍글씨라는 소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교도의 원칙주의가 너무나도 지배적이었던 이 때문에 이것에 이제 일종의 저항적인 의미에서 실용주의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도 실용주의가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명박 정부를 찬양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이전에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보면은 소위 운동권 이 등장하면서요. 굉장히 좀 이념주의, 원칙주의, 순수주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죠? 과거 운동권이 좀 그런 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왜 엘리트주의라는 비난도 받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80년대, 90년대 운동권이 이제 그런 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어났었고요. 그 비판의 이제 결과로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 대두했던 거죠. 뭔가 현실에 맞게 우리가 추구하자. 그래서 뭔가 이념적인 것보다는 구체적 현실에 맞는 생활 정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대두했었고요. 또 이미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자본주의 현실에 맞는 가능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도 등장했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결국 현실에 우리 삶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도 등장했고요. 이런 입장이 대체로 실용주의라는 그런 입장으로 묶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20세기, 21세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등장했던 실용주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체로 실용주의가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 실용주의가 보면은 굉장히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실용주의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표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용주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요. 자, 이 표를 한번 잘 보죠. 이 표 한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이 실용주의입니다. 이 실용주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추구하자. 이것에 반대되는 입장이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인데요. 이 원칙주의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념이나 원칙을 고수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실용주의는 현실에 적합한 그런 수단,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원칙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규칙을 그대로 지켜나가자. 규칙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죠. 또 실용주의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어떤 방법, 수단을 통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사실 원칙주의는 좀 순수주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순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안에 있는 삼각형을 원칙주의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원칙주의보다는 실용주의가 상당히 조금 우리에게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상당히 원칙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실용주의적 입장을 지지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실용주의가 문제가 되는 측면은 이 보다 큰 삼각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실용주의는 구체적 현실적 목적을 추구하자라고 주장하는데요. 때로 이게 타락하면은 어떤 주장이 되냐면은 우리가 순간적인 이익, 찰나의 이익이라고 그러죠. 또는 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자라는 찰나주의, 개인주의로 타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실용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용주의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찰나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비판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실용주의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타락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기회주의라고 나타나는 거죠. 기회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회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것도 역시 실용주의가 타락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용주의자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실용주의에 타락된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실용주의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타락되면 어떤 입장이 나타나나요? 이런 입장이 나타나요. 우리의 쾌락을 극대화하자. 그죠? 쾌락을 최대한의 쾌락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행동을 하자라고 해서 일종의 쾌락 뭐라고 해? 극한적인 쾌락주의자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이 큰 삼각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용주의가 조금 비판받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실용주의는 주로 이런 실용주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실용주의는 좀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을 보면은 이제 한가운데 이제 실용주의가 있는데요. 요 한가운데 있는 실용주의는 그런대로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실용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실용주의는 바로 이 큰 삼각형의 형태로 등장했다는 거죠. 자, 이 한국에서 실용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커피탄 리라는 이제 제가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했는데요. 혹 읽어보셨습니까? 커피탄 리? 어떤 내용이든가요? 권력이 등장하면은 그 권력에 아부를 해서 이제 뭔가 기회를 잘 이용해서 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아부를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왔죠. 커피탄 리라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일제에 아부했고요. 또, 해방 이후 북쪽에 있을 때는 소련군에 아부를 했고요. 또 남쪽에 내려왔을 때는 미 정부 관리들에게 아부를 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이게 커피탄 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커피탄 리의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특히 지배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이 나온 게 1962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실용주의 교육이 대두할 때 등장했던 소설이에요. 정광영 씨의 이제 소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소설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소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한시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황석영 그 작가의 이제 소설인데 이거는 1972년도인가 3년도인가 아마 창비에서 연재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창비를 보면서 그걸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 소설 읽어본 적 있습니까?
나중에 인터넷에 보면은 한시연대기가 그대로 그 전제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정광용 씨의 껍비단이의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이 주인공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북쪽에 있다가 이제 남쪽에 내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도덕적이고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을 때는 그 의사인데 소녀를 치료하다가 인민군을 치료하는 것을 이제 방치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인민군으로부터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간신히 이제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또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 간첩으로 몰리기 시작하고요. 또는 의사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의사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나무 밑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그 저질렀던 부정한 그 잘못을 자기가 대신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권력에 항상 당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원칙을 지키다가. 그죠? 이 사람은 아마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또는 그 민중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아부에서요. 끝없이 이제 어떤 이득을 얻어왔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저항해서 뭐 인간적 삶의 원칙을 지키다가 항상 저쪽에서나 이쪽에서나 고통을 당해온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의 주인공이 둘 다 의사입니다. 한쪽은 껍비단 리고요. 이쪽은 이제 한씨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 소설 설정에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죠? 북쪽은 뭐 완전히 소련군의 지배당한 그 사회고,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설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의 어떤 그런, 문제로 살펴본다면, 그런 설정 자체를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삶의 원칙 자체인 것 같은데요. 이 실용주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사람이 실용적인가요? 한씨는 아무래도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고요. 껍비단 리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껍비단 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실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껍비단 리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주의. 네? 기회주의라고 오히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큰 삼각형에서 이 큰 삼각형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기회주의라든가 여기 나오는 찰나 개인주의라든가 또는 쾌락 극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너무 단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그죠? 너무 단기적인 것 같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과연 장기적으로도 실용적인지 그거는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또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타인들한테 고통을 전가시켜요. 예? 타인한테 고통을 전가시켜요. 자기 때문에. 이 껍비단 리는 자기는 이득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제 민중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거다. 일단 그 문제는 우리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기의 이익이 있다면은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겠죠. 물론 그 점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익, 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실용주의자보다는 좀 타락된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이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인 태도인데요. 그죠? 이런 기회주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기회가 없으면 그죠?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죠. 이 소설이니까 마치 우연하게 기회를 얻어서 소련군에게 아부하게 되었고요. 또 우연하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미군에 아부를 해서 결국 자기의 이득을 착취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여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항상 보장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회란 말 자체가 뭡니까? 기회란 말 자체가 그야말로 우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우연에 맡긴 거고요. 우연히 성공했습니다만 사실은 보통은 어떻게 우연에 맡긴다는 건 거꾸로 말하자면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커피탄 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마치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긍정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 여행이 살아남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려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어떤 반론이겠습니까? 과연 그러냐? 그죠? 우리 한국과 같은 현실, 물론 정상적인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는 이 커피단 이와 같은 사람이 우연히 기회를 찾아 한 거겠지만은 우리 한국과 같은 사회는 어떠냐?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그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한시연대기에 나오는 그 한시 같은 사람은 기회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고요. 한국에서는. 그죠? 원칙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한국에서는 어떤 기회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만이 기회주의적인 사람, 그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한국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같은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죠. 그죠? 비정상적인 사회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궁극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거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역사에 대해서 보는 입장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 비정상적인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역사를 믿는다면은 그래서 이 한국과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도 곧 지나가고 정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믿는다면은 이런 기회주의적인 삶은 오히려 앞으로는 기회가 상실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근데 역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갈는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역사를 믿는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커피탄 리와 같은 사람은 결코 잘 살아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뭐 적폐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는 걸 보면은 또 최근에 뭐 미투 운동 뭐 이런 게 일어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 것을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저의 희망인 것 같고요. 어떻든 이제 실용주의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서는 11강인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 교육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 이 글을 쓸 때 이제 그때가 아마 가을이 같은데요. 이 글을 쓸 때 우연히 이 생각이 났어요. 월정사 약사 보살상이 생각나서 첫 번째 절에서는 이 보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상인데요. 혹 월정사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저는 갔는데 이 약사보살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아, 안 보였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거기 월정사에 그 시설 공사를 하느라고 잠깐 어디로 치워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약사보살의 이제 본래 상은 박물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바깥에는 모조품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낮에 가서 이 상을 보면은 그렇게 큰 감흥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월정사에 하루 정도 밤을 자면서요. 밤에 특히 달빛이 이렇게 내리비칠 때 그때 그 약사보살상을 보면은 이 보살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정말로 굉장히 간절한 모습입니다. 그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간절하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염원이란 말을 얘기했죠. 염원. 염원이란 말이 느껴지는 그런 보살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살상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마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보살은 남자인가 여자죠? 보살. 불교에서 보살은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원래는 남자였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표현되면서 점차 여성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살상을 보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여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은 남성이에요. 아마 이제 종교적인 이제 신앙으로 바뀌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상이 여성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에서는 대학의 실용교육화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이 이 글을 쓸 때 학생들이 주로 나한테 그 대학교와 관련된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은 얘기가 이런 대학교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언제부턴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이제 실용교육이라는 그런 것을 표방하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마 80년대, 90년대인가요? 요 시절은 대학은 상당히 교양교육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교육, 인간을 완성시키는 그런 교육을 많이 강조했고요. 반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서구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면서 대학도 이제 실용교육을 많이 강조했던 거죠. 특히 이제 학생들도 대학을 이제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취직을 우선시해서 취직이 잘 되는 학과를 이제 지원하고요. 이런 경향과 이제 맞물려서 대학도 이제 실용교육으로 방향을 바뀌었는데 이 덕분에 많은 대학이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취직이 잘 안 되는 학과, 예를 들어서 철학과라든가 이런 경우는 문을 닫고요.
또 과거에 이제 대학 교육에는 이론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론 교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이제 어떤 실전적인 기술 교육을 많이 강조했었고요. 특히 교양 과목 가운데는 과거에는 교양을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을 많이 설치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뭐 취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교양 과목으로 대체했던 것 같아요. 뭐 영어 회화라든가 컴퓨터 실습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글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실용 교육이라는 목표로 이제 대두했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대학의 실용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의 실용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이런 실용 교육을 찬성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취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반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런 실용 교육이 진짜 실용 교육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실용 교육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실용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입장을 제가 서술했습니다. 그 3절을 보면은 제가 20년짜리 뭐 공장 제품이다라고 말을 쓰면서요. 오늘 대학이 길러내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좀 비하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마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을 비하기 위해서 제가 쓴 게 아니라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쓴 거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짜리 공장 제품. 대학 실용교육의 기준이 취업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대학이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삼성, 현대 등 재벌 기업이나 은행, 공사와 같은 공기업, 각종 행정기관을 위한 기술자, 경영자, 관료를 대학이 길러낸다는 네, 이제 대학이 뭐 기업이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길러내는 게 대학 교육이다. 실용 교육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업이나 기관이 얼마나 오래 갈 건가요?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제도도 변합니다. 과거 산업과 기관은 몰락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관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에 비추어 보면 대학의 실용교육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기는커녕 지금 당장에도 사라지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요. 예,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텐데요. 섬유공학과가 공대 중에 제일 좋은 학과였습니다. 섬유공학과. 근데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 보고 섬유공학과 가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포기하고 말지 않을까. 그때는 대학교 나와서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섬유공학과밖에 없었어요. 또 80년대는 한때 전기전자공학과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수한 학생들이 다 전기전자공학과에 들어갔었는데요. 요즘은 인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또 여전히 전기전자공학. 삼성 반도체 기존으로 하고 기계과학, 기계 설비, 자동차 관련. 요즘은 이제 자동차 관련 쪽이 더 많이. 소프트웨어. 지금 막 코딩을 필수로 배우게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그래요. 요즘은 아마 최고 학과가 어디입니까? 의대? 또 뭐 법대 이렇습니까? 공대. 소프트웨어. 예? 아무래도 의학하고 법학 이쪽이 최고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그러나 멀지 않아 아마 이쪽도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매일 피 봐야 되고요.
제 친구 중에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 술 먹어요. 왜냐하면 매일 피곤이니까 너무 힘들답니다. 견디기가.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의사가 천대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랍니다. 또 뭐 법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나요? 그래서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별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상위 10%만 재밌고. 요즘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변호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제는 저 부동산 중개업 있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도 할 수 있답니다. 그쪽으로 눈을 아니 변호사에는 그런 자격이 들어있대요. 네. 지금 현재 법무사, 쉽게 얘기하는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실 변호사는 다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다 할 수 있는데 이 업자들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다 서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기업도 부침하고요. 근데 대학이 만약에 이 기업이 요구한 대로 인력을 길러낸다고 한다면은 대학은 사실 이 기업의 부속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기업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도 끊임없이 변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학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생각해보면 결국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대학이 길러낸다는 것은 결국 20년짜리 취직을 해도 사실 20년 이상 하지 못한다고 해요. 대부분 한 40대 후반이 되면은 기업에서 나오고요.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20년 기르는 그런 인력을 대학이 길러내야 되는 거냐.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실 이런 인력을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이런 인력을 기르는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기업이 해야 되고요. 그죠? 정부 기관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대학에 맡김으로써 사실은 기업이나 정부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가, 국민의 그런 돈을 기업이 사실은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실용교육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같이 철학가 출신들은 철학가 문을 닫으니까 더욱더 이제 분노하는데요. 더 나가서 과연 그러면은 과거의 대학교 순수 학문을 추구하고요. 인간의 일반적 교양을 추구했던 그런 대학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더 실용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그 다음 절에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그 얘기를